중국 국영방송 CNC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테랑 기자 장웨이가 한국의 경제력이 중국보다 우수하다고 생방송에서 폭로한 것인데요. 30년 경력의 중국 최고 앵커가 오직 진실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모두 버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출세도 안정도 아닌 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방송국에서 쫓겨났지만 마침내 국경 없는 진실 블로그까지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는 왜 자신의 커리어를 걸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입니다. 중국 국영방송 CNC 경제 채널의 베테랑 기자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베이징에 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큰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 취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중국보다 한참 뒤처진 한국의 경제 실상을 직접 파헤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달 전 방송국 회의실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말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죠. 우리 방송국에서는 일상적으로 한국 경제를 깎아내리는 보도를 자주 했거든요. 중국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발전된 고속철도를 보여주면서 한국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내러티브를 강조했습니다. 그날 아침 사장실에 불려갔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긴장했는데 사장은 오히려 환하게 웃더군요. 장웨이, 당신이 우리 방송국의 간판 앵커야. 한국 경제 특집 취재를 맡아줬으면 해. 한국이 더 이상 아시아의 경제 강국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수도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 감소, 부동산 버블, 청년 실업률 같은 부정적인 뉴스가 눈에 들어왔죠.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후배 기자 리우펑이 들어왔어요. 선배, 축하드립니다. 한국 특집 취재 맡으셨다면서요? 저도 같이 가게 됐어요. 리우펑은 20대 후반의 젊은 기자였는데 유독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여전히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젊은 애가 감히 내 기획에 의문을 제기한다고요? 리우펑,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 실제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침체되어 있을 거야.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진짜 한국은 어떨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죠. 어차피 중국이 압도적일 테니까.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노트북에는 한국 경제 침체의 7가지 증거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 중이었죠. 옆에 앉은 리우펑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들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러 가는 기자인데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 번째 충격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베이징 공항도 물론 크고 웅장하지만 인천공항은 마치 실내가 전부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되고 있었죠. 장 선배, 여기 정말 효율적이네요. 리우펑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무시하려 했지만 솔직히 저도 놀랐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택시기사가 갑자기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요즘 중국인 손님이 많아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의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이렇게 외국어를 배운 택시기사는 베이징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또 하나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물론이고 도로는 정체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늘이 맑았어요. 베이징의 스모그와 비교하면 너무나 청명했죠. 중국 언론에서 보던 것과 다른데 리우펑이 말했고
저도 속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첫 번째 공식 취재는 오후에 잡혀 있어서 아침 시간을 이용해 한국인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죠.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의 정직성을 테스트해 볼까? 중국에서는 분실물을 되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작은 동전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5분 후 자리로 돌아오자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손님, 이거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동전 지갑을 건네주는 직원의 표정에는 특별한 자랑스러움이나 칭찬을 바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이런 일이 계속되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한 할머니가 지갑을 두고 나가셨는데 직원은 즉시 할머니를 쫓아가 지갑을 돌려드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 돌아보니 호텔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하실 때 휴대폰을 놓고 가셨어요. 제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죠.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CCTV로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뛰어왔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이렇게 정직한 나라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삼성전자 방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날의 취재가 특히 중요했어요.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요.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이미 삼성을 앞질렀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었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날이죠.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건 젊은 홍보팀 직원 김태석 씨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저희를 반겼어요. 저는 중국계 한국인입니다. 할아버지가 중국 산둥성 출신이세요. 연구개발센터로 향하는 동안 김태석 씨는 삼성의 역사와 현재 프로젝트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뻔한 홍보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이 이룬 성과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대단했거든요. 현재 삼성은 3나노 공정 기술을 상용화했고 곧 2나노 기술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태석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중국의 최첨단 기업들도 아직 5나노 기술을 완전히 상용화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이건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운 좋게도 한 연구팀이 점심시간에 저희와 대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 기존 관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천 기술에서는 아직 5년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한 중견 연구원의 말에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차분한 설명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 몰락한 나라의 모습인가?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취재 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한국 기업의 쇠퇴를 보여주려 했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리우펑, 우리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이 다른 것 같아.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삼성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야. 중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너무 달라.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강남의 테크노바라는 AI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해요. 의료 AI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중이고 이미 미국과 유럽 시장에도 진출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인데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걸까요? 저희를 맞이한 건 놀랍게도 36세의 젊은 CEO 박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중국의 CEO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회사 투어를 시작하면서 눈에 띈 것은 직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직원들도 여럿 보였고 나이대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무실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CEO와 격식 없이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직급에 상관없이 토론합니다. 박민준 CEO의 설명에 저는 의아했어요. 그렇게 해도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나요? 중국에서는 상사의 지시가 명확해야 업무가 빠르게 처리되거든요. 인터뷰 중간 한 연구원이 들어와 급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CEO는 저희에게 양해를 구한 후 그 문제를 회의실에서 바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직원들이 모여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박민준 CEO는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직원들의 제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의사결정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공영방송 KBS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일찍 KBS 본관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국제부 부장 윤정호 씨였어요. 방송국 건물은 중국의 CCTV 본사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시설은 최신식이었어요. 처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아침 뉴스 편집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10명 정도의 기자와 PD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의 의견에 거침없이 반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장의 의견에도 젊은 기자들이 그건 균형 잡힌 보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런 토론이 일상적인가요? 저는 윤정호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어야 좋은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상사의 의견이라도 잘못되었다면 지적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중국 방송국에서의 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편집장이나 부장의 의견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한 투자 프로그램 제작 회의에 참관했어요. 다루는 주제가 한국과 중국의 경제 경쟁이었는데 놀랍게도 중국의 장점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한국보다 앞서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런 말을 한국 방송에서 들을 수 있다니. 중국 방송에서 한국의 장점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취재를 마치고 저는 갑자기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을 어떻게 보도하나요?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정호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때로는 편향된 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요. 중국 언론은 어떤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일방적으로 바라봤던 게 아닐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리우펑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보도했던 내용들, 그리고 중국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던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내일 생방송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렇다면 방송국은? 나는 그날 밤 사장님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장웨이, 내일 방송에서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네. 한국의 몰락한 모습, 중국의 우월함을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게.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5일간의 취재 동안 제가 본 한국은 몰락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으니까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우펑이었어요. 선배님, 내일 방송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리우펑,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제가 되물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라면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선배, 우리가 본 한국은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한국과 너무 달라요. 새벽 3시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해주게. 최근 우리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거든.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진다네. 사장님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전자 취재에서 본 현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삼성전자의 김태석 씨였습니다. 장 기자님, 내일 방송 잘 되길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할 때 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스크립트를 수정하겠다고 말했어요. 리우펑에게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빨간 불이 켜지고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C 경제 채널의 장외희입니다. 오늘은 한국 특별 취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본대로 인사를 했지만 그 다음 순간 저는 준비된 스크립트를 내려놓았어요.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한마디로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지 스태프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고 귀에 꽂은 이어피스에서는 중국 본사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5일간 한국의 경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인지,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친절함이 어떻게 사회적 자본이 되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이어피스에서는 사장님의 격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방송 중단해.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왜 한국에 대해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국 언론이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경쟁 국가라는 이유로 우리는 한국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 강조해왔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실을 직접 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장외희가 본 한국은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방송이 중단된 거였어요.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곧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현지 스태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리우펑이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졌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록 커리어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기자로서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중국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장외희가 한국에 세뇌당했다. 애국심이 없는 기자, 중국 정부에서 곧 징계할 듯.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용기 있는 기자다. 이런 진실의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방송국에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김태석 씨와 테크노바의 박민준 CEO, 그리고 KBS의 윤정호 부장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했지만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리우펑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한국 전통 책갈피였어요.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회사 관계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곧 어려운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기자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머니 속 책갈피를 꼭 쥐며 저는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베이징에 돌아온 후 저는 공식적인 해명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사장과 몇몇 고위 임원들, 그리고 놀랍게도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격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배워야 우리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 말에 사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웨이 30년 경력을 이렇게 버리다니 정신이 나갔어. 예상대로 저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언론계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송 이후 몇 주 동안 저에게 익명의 메시지가 계속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 내 젊은 기자들과 시청자들이었어요. 장웨이 선배님, 용기 내줘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당신처럼 용기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베이징의 한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장웨이 기자님, 저는 중국 정부 산하경제연구소에서 일합니다. 사실, 당신의 방송 이후 우리 내부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기자로 일할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한 진실을 다른 방식으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몇 주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온라인에 익명의 블로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경 없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블로그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제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고 점차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블로그는 방화벽을 우회하는 젊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어요. 물론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했지만 진실을 나누는 일은 제게 새로운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한국에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테크노바의 박민준 CEO였어요. 장 기자님, 우리 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문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제안은 제게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공식적인 언론인은 아니지만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테크노바의 중국 시장 자문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국경 없는 진실 블로그를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리우펑도 자기 방식대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CNC에서 일하지만 이전보다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서울에 출장을 갈 때면 김태석 씨와 윤정호 부장을 만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 책갈피를 볼 때마다 그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니까요. 한국 취재를 떠날 때 저는 한국의 경제적 몰락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이 무너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정관념을 깨고 진실을 찾아가는 끝없는 여정. 저의 새로운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